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자동 제어 응용으로 PLC를 강의하게 될 강순호 교수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리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교실에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이 자동 제어 응용 중에 왜 PLC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혁명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왼쪽의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오른쪽은 전두환 대통령이죠. 두 사건 다 역사적으로 쿠데타로 정리가 된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쿠데타라는 것은 어쨌든 비합법적인 방법을 해서 지배 세력 간의 세력 교체를 한 그런 것을 쿠데타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쿠데타로 세상이 한번 바뀌는 겁니다. 이 사진은 4.19 혁명을 뜻하는 겁니다. 3.15 부정선거 때 학생들이 나서서 이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인데 이 4.19 혁명이라는 이 혁명의 단위는 아까 앞에서 봤던 쿠데타는 지배 세력 간의 세력 분쟁이었는데 이 혁명은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의 세력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혁명을 표현합니다. 결론은 두 개 다 과거의 제도나 생활 방식을 단번에 다 바꿔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거를 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나 쿠데타나 사실은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면 산업에서 혁명은 뭐냐? 우리가 정의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를 산업혁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뀌느냐 정량적으로 표현은 어려운데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더라 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가 겪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과거에 1, 2, 3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의 이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림입니다. 특히 이 1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전기기관이 발명된 그 시기를 우리는 1차 산업혁명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방적기입니다. 배 짜는 기계. 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모든 생산은 인력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였다가 어느 날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고 뭔가 기계가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장치의 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1차 산업혁명 또는 기계혁명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혁명은 대표적인 장치는 이 전기기관으로 대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적기와 전기기관이 생기면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힘으로 모든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기기가 생겨서 생산을 대량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노동운동이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최초로 노동운동이 생긴 게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에 있었던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르다이트 운동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최초 노동운동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때 기계 파괴 운동의 목적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주 이유가 기계가 내 일을 대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계를 파괴를 하면 내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겠지 해서 이 르다이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시대 흐름을 사람들이 이기지는 못하죠. 그래서 기계 산업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항상. 과거 봉건, 이 1차 산업시기 이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생기고 기계 산업이 발전하면서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대도시에 몰리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발소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그냥 집에서 간단히 앉아서 식구끼리 머리 정리해주고 하던 것들이 대도시에서 그런 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발소가 생기고 전문적으로 머리를 정리해주는 이발사가 생기고 또 이발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발사 혼자 다 정리를 못하죠. 머리는 이발사가 깎고 그 다음 머리 감겨주는 보조연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조연 채용을 하게 되고 사람을 또 많이 머리를 깎아주다 보니까 바닥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청소한 요원도 또 뽑고 또 그런 이발소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발소가 생기고 서로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 전략도 필요하고 홍보하는 요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1차 산업혁명 시기 또는 기계혁명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 전기가 발명이 됩니다. 전기 발명되면서 획기적으로 생긴 게 발명된 부품이 모터입니다. 요 위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이 그림은 도축장에 도축된 고기를 운반하는 장치입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사람 일일이 들고 다니던 아주 힘든 일이었다가 갑자기 모터가 생기고 뭔가를 움직이는데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다 보니까 도축장에서 사람이 도축된 고기를 옮기지 않고 기계가 움직이는 이런 획기적인 기기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 이 도축장이 처음 사용했지만 획기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준 것은 컨베이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생산한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헨리 포드가 만들었던 이 포드 자동차 그게 이때 처음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찰리 채플린이 나왔던 코미디 영화 있죠. 무성 영화지만 모던 타임즈라고 여기에 사람이 서가지고 컨베이어가 흘러가는데 볼트를 쪼는 속도가 기계의 속도에 못 미치니까 사람이 따라가면서 볼트를 채우게 되는 그러다가 또 기계에 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인데 사실은 굉장히 슬픈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시기가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기계에 종속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노동자는 그리 고달프게 됐지만 산업은 엄청난 발전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이때가 전기에 의해서 새롭게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전기혁명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3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도 다 컴퓨터가 있죠.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컴퓨터와 똑같은 거죠. 생산 라인에는 컴퓨터가 제어를 해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모바일 폰,
움직이는 폰이, 움직이는 이 장치가, 모바일 디바이스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필요하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디 출장을 간다, 국내 출장 간다 해도 전화할 데가 없죠.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전화를 해야 될. 그리고 무슨 필요한 거 있으면 자료 전송 같은 게 필요하면 팩스가 있는 그런 우체국이나 안 그럼 그런 사무실 가서 팩스를 보내야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불과 15년, 20년 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필요한 건 이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정보가 획기적으로 소통이 쉽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넷 기술 또는 IT 기술이 기본이 되어 있는 정보혁명 시대다 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도 컴퓨터로 자동화가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제조도 이 디지털화된 제조업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정보혁명이다.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손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도 모든 정보를 다 액세스할 수 있고 또 전송도 할 수 있는,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정보혁명 시대에서 현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렇게 표현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인지 오늘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지 사실은 이 구분이 애매합니다. 아까 2차 산업 또는 1차 산업도 가봐야 안다 그랬죠. 현재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 몇 년 전만 해도 3차 산업혁명 이야기 매스컴에서 들어본 적이 없죠. 실제 들어본 학생이 없을 겁니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시대 살고 있을 때는 이게 3차 산업혁명인지 또는 2차 산업혁명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의 이 산업과 뭔가 다른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겠다. 그 이야기, 그런 기대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지금 보니까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는 지금 여기 이야기 안 했던 3D 프린트라든지 클라우딩이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다 대부분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능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능의 혁명 시대다. 그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직 왔는지 지금 오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여러분들도 IoT, 빅데이터, AI 많이 들고 있죠.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IoT,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서로 커넥티비티를 이야기하는데 초연결. 제일 기초 기술이 되는 게 IoT입니다. IoT가 또 돼야 여기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그게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그 트렌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도 만들고 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기술은 IoT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IoT는 우리 현실에 IoT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IoT 하면 다 잘 아시죠?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에 다 인터넷을 심어서 사물과 사물 간에 통신도 하고 사물과 컴퓨터가 또는 사람과 통신도 하고 컨셉은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인터넷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터넷 쓸 때 공짜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적어도 한 달에 2, 3만 원씩은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사물에 인터넷을 주다 보면 2만 원짜리 기계에 2만 원짜리 부품에 월 2만 원 되는 인터넷 비용을 낸다 그러면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한데 경제적으로 상업용으로 봤을 때는 아직 획기적인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방식이라든지 이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되면 그때는 IoT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지능혁명 시대가 곧 올 거다라고는 하는데 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야기가 없다가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느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요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면 수천 년 만에 처음 일어난 게 1차 산업혁명이었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을 보면 불과 100년 내지 150년 사이에 새로운 혁명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게 끝났는지 4차 산업이 왔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보니까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요 정도 안에 일어났던 혁명이 3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보니까 수천 년에서 1, 200년으로 줄었다가 한 30년, 50년 사이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적어도 몇 년 안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뭔진 모르는데 IoT가 어떻고 빅데이터 어떻고 AI가 어떻고 웨어러블이 어떻고 크라우딩이 어떻고 막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는 많은데 이게 조만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누구나 다 긴장을 하고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트렌드에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긴장을 하고 각 나라별로 전략을 세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미리 준비를 하고 또 기업에서도 산업에서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국가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정책을 세워서도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흐름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국내에도 대통령 직속 산하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급속히 나오느냐. 이 최근에 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체 산업이 세계 산업이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발전이 저속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가장 위기가 먼저 닥친 게 제조업입니다. 생산을 하는 이 제조업 위기가 오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제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환경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변화는 조금 발빠른 기업들은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을 보면 옛날에 삼성항공에서 방위산업체라든지 화학은 한화로 넘겨버리고 삼성은 반도체 위주로 한다. 그래서 주력 산업으로 가고 또 하나는 나름 화학하고 그런 그 무기 생산하는 방산 쪽으로 또 집중하는 기업마다 집중화 전략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좀 불명확하지만 어떻게 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키울 것이냐.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의 제조업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많은 고민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는 생산 가능 인구, 보통 15살에서 15세에서 64세 이 나이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봅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인구 절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그렇게 정의를 한 건데,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보면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굉장히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도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유럽도,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거로 봅니다. 이 고령화 사회 되면 겁나는 게, 우리나라도 적어도 1, 20년 이내 청년 1명이 노인 4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가 되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절벽 시대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게 최근 각국에서 또는 각 산업 또는 각 기업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요 내용들 잠깐 정리하면,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또 인구 절벽에 따른 임금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오프쇼링이 많이 생깁니다. 오프쇼링이란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옛날 신발 공장 이런 것들은 다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다 공장을 이전해 버리죠. 그렇게 공장을 이전해 나가는 현상을 오프쇼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다 제조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이냐, 방법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미래형 공장,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가장 선두주자로, 독일이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자동화를 좀 더 한 단계 높은 제조 기술로 가기 위한 그런 쪽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신기술 또는 신산업 이쪽이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자동화는 잘 되어 있지만, 이 밸류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주문에서 개발을 하고 생산하고 또 유통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고객한테 납품을 한 뒤에 AS까지 하는 이 전 과정을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사슬. 주문을 어떻게 받으면 싸게 하고, 생산을 어떻게 하면 싸게 하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제일 많이 남고, AS는 어떻게 해야 이익이 창출되고, 이런 전체 이 가치사슬을 현재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넣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현재 제조업이 살아날 길이 모연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개념으로 공장도 단순한 피지컬한 공장이 아니라 사이버 공장을 포함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를 구축해서 새로운 공장 개념을 가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선언이 됩니다. 다보스 포럼이 뭐 하는 데냐면, 스위스의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다보스라는 시골 도시에서 일어나는 포럼은 말 그대로 간담회하는 겁니다. 이 간담회하는 주체자 또는 참가자가 누구냐면,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정치가 또는 경제, 학계,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올해는 뭐로 먹고 살까? 경제, 문화, 사회, 산업, 기술 전반에 걸쳐서 그런 간담회를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이 포럼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유는
이 리딩 그룹에서 이런 쪽 기술이 좋겠다, 또는 이런 문화가 좋겠다, 이런 예술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기업이나 국가나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 당연히 생겨날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참가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수천만 원씩 내야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인데, 어쨌든 2016년도에 이 기술 쪽 포럼에서 올해는 어떤 기술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것이냐,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화두가 뭐냐 해서 쭉 나온 기술을 열거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IoT, AI, 빅데이터, 3D 프린터, 클라우드 컴퓨터. 사실 이 기술들이 과거에 없던 게 아닙니다. 다 있던 것들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IoT만 보면 센서 개념이라 인터넷만 넣으면 좀 어찌됐든 이런 그 AI, 기본적으로 AI는 수십 년 돼서 나온 지 수십 년 된 겁니다. 빅데이터, 말이 빅데이터에서 좋은 것 같은, 사실은 여론조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시장조사하고 여론조사 모든 게 다 빅데이터입니다. 과거부터 해온 겁니다. 3D 프린터 제품 나온 게 벌써 80년 전 나왔습니다. 20, 30년 전부터 나왔죠.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도 여러분들 저 핸드폰도 다 클라우드 쓰고 있죠, 지금. 서버를 내 서버 쓰지 않고 오퍼레이터, 예를 들어 KT나 SKT 이런 서버를 대신 쓰는 클라우드 하는 게 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기술이 모여서 현재 제조 공장에 이런 기술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현재 제조 기술, 제조 위기, 제조 산업 위기가 뭔가 돌파구 생기겠다, 새로운 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산업도 생기겠고 새로운 생산 방식도 생기겠다 해서 이거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갖고 투자도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를 해서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기업도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공장 자동화 예입니다. 사람 별로 안 보이죠. 현재 공장 자동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양산을 할 수 있는 무인화 공장을 한마디로 하면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화까지 다 되어 있는, 현재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공장 자동화는 할 만큼 다 했다, 그 정도 레벨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는 현재 보면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A, B, C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런 자동화 설비들이 쭉 제조 공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모든 자동화 공정에 대한 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상위 서버 개념이죠. MES를 해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 가지고 서버 개념의 MES로 올라갑니다. 이 통신을 해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제어기죠. 이 제어기 중에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PLC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PLC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마 PLC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PLC 전문가가 될 친구들도 있겠죠. 현재 우리 공장 자동화에서 PLC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PLC를 좀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할 일이 꽤 많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공장 자동을 이루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 사실은 PLC 기술입니다. 그래서 PLC로 제어를 해주고, 또 상위 기종과 MES라는 서버하고 연결을 해주고, 이 제조 실행에서 올라오는 생산 데이터를 ERP로 해서 전사자원 관리,
ERP를 연결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현재 공장 자동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스템이 꾸미져 있으면 공장 자동화는 거의 완성된 단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장 중에 반도체 공장 쪽은 거의가 요 레벨까지 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자동화로는 더 할 게 없다 라고 할 수준 정도로 공장 자동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 또 4차 산업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공장 쪽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표현을 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은 공장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화 되려면 결국은 이런 IoT 기술이 해야 됩니다. IoT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IoT 기술로 현재는 이런 단계적으로 수직 계열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향후 수평 통합을 해서, 현재는 이 기술은 MES가 받고, 이 정보는, 생산 정보는 MES 받고, MES가 또 상위 ERP로 정보 전달을 해주는 이런 수직 계열을, 수직 기술을 현재는, 향후는 이런 수평 통합 기술을 갈 것이다. 그래서 IoT가 있으면 이 공정에서 단지 MES 개념이 아니고, 설계 쪽도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현재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자재 쪽에는 이쪽에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자재가 얼마큼 더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런 거 전체 다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커넥티비티가 초연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향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장이 되는 것도 사실은 제일 이 샤플로, 그러니까 제조 공정 쪽에, 이쪽에서 핵심 기술은 제어기고, 제어기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할 이 PLC가 현재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번 학기는 기본적인 것만 이리 하겠지만, PLC를 제대로 하게 되면, 통신까지 하게 되면, 이제 ERP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어기가 PL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보면, 현재 이 공장 자동화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이 기술적인 차이를 보면, 현재는 공장 자동에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것들이죠. 컴퓨터, PLC,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설계, 자동, 요소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어 기술에서는, 제어에서는 PLC가, 또는 PLC하고 컴퓨터, 산업용 컴퓨터죠. IPC라고 표현을 하는데, IPC와 PLC로 대별되는데, 이 두 개가 다 제어하는데 핵심 제어 컨트롤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 공장 자동화 기술에, 이 기술에 이런 게 접목이 되면, 추가되면 스마트화 될 것이다. 향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하는 이 PLC를 좀 열심히 잘 해주고, 시간이 이제 학기 1, 2년으로 여러분들이 PLC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기본 컨셉이, PLC가 뭐더라 하는 그 컨셉을 명확히 가져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도 PLC 쪽을, 현장 기술을 좀 더 이제 익히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포텐셜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술이 될 겁니다. 실제 이제 현장이 이렇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 생산 라인이 있고, 이 생산 라인, 아까 ABCD 하는 제조 공정들입니다. 이 공정들은 모든 게 데이터들이 이 MES하고, 서버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핵심 요소가 PLC라는 겁니다. PLC 또는 IPC, PLC 또는 산업용 PC, 인더스트리얼 PC에서 IPC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 PC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PLC는 이제 이번 학기에서 배우면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컨트롤러들은 다 섭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서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MES로 표현하는데 MES하고 연결을 하고, 또 MES는 ERP하고 연결해서 본사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화가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우리는 스마트 제조 시스템, 스마트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 하고, 이게 좀 더 IoT, AI 기능이 좀 더 들어가면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를 표현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루는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PL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하게 개념을 좀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마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희망이고, 여러분들도 목표를 적어도 이 학기가 끝나면 PLC에 대해서는 내가 개념은 명확히 누구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다. 개념은 그 정도로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PLC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도 또 인터넷 강의로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PL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